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당신도 이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수없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진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이고 책임이고 헌신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가정을 돌보고 묵묵히 일터로 향하며 내 몸 하나, 마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날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어쩌면 나라는 존재보다 부모라는 이름을 먼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끝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한 거야. 그 말은 사랑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말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잘 되기를 바랐어.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 기대는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선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기대는 서운함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또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자꾸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섭섭함이라는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부모로서의 삶은 끊임없는 인내였습니다.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 희생이 곧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은 늘 희생의 형태여야만 했을까요? 한 번쯤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을 핑계로 내 삶의 공허함을 조금은 감추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감춰온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이제야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위해라는 말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단 하나의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지친 마음, 속상한 마음, 기대한 마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자식은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건 내 책임인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진심은 있었지만 그 진심은 종종 감정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라는 말은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의 삶도 허무해질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침묵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척, 자식은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척. 그 틈 사이에는 표현되지 못한 마음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요. 우리는 너무 오래 부모답게 살려 애써왔습니다. 감정을 참아야 했고, 약해지면 안 됐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 안의 마음은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라는 말로 단 하나 남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을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서운함도 함께였고, 기대였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걸 말로 풀지 못해 우리는 자주 억눌렀고 속으로 삼켰고 결국 다만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자식은 잠시 조용해지고 당신은 조금 후련해지는 듯하지만 그 감정은 어디에도 흘러가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비난 없이 설명 없이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삶은 누구보다 뜨거운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온기를 당신 스스로도 천천히 느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의 끝에는 언젠가 꼭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진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그 말은 지나온 세월의 요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을 함께 끼워 넣었습니다. 기쁨과 보람, 그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도 있었고 서운함도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았고 말은 아꼈고 기대는 숨겼습니다. 왜냐면 그게 부모라는 역할에 맞는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서운한 마음도 괜찮은 척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우리 안에서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걸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해보다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거리감을 두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얼 그렇게 잘못했나? 이건 결국 나 때문이라는 뜻인가? 부모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기대라고 말해야 하고 서운함은 서운함이라고 말해야 하고 그저 사랑하고 싶었다는 건 그 말 그대로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참는 법을 먼저 배워왔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숨기는 걸 익숙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채 모두 그 한 문장 안에 뒤엉켜버렸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만큼 했으니 너는 잘 되어야 해. 그 말은 의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는 무거운 무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면 그건 결국 거리감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이해하지만 그 기대에 항상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말하지 못한 감정은 점점 더 큰 벽이 되어 마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서운해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땐 말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 산 거야가 아니라 그때 나는 힘들었어. 나는 이런 바람이 있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렇게 마음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 진심은 처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정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기대가 있었으면 그 기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낱낱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진심은 무게가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모를 이해하려 했었지만 한 번쯤은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표현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도 항상 괜찮진 않았어. 부모의 사랑이 고맙지만 그게 너무 무거울 때도 있었어. 이 말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심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삶을 책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관계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진심의 재정리입니다. 숨겨진 감정이 아니라 드러난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때 비로소 자식을 위해 살았다는 말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바람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감정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 말이 진심인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자주 기대와 불안,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진심은 오히려 오해로 남게 됩니다. 진심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질문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은 의심받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때론 무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모든 걸 주었고 자식은 그게 고맙지만 그 고마움이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심과 감정을 다시 나누어 봐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서운함도 있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관계 안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쌓임은 결국 거리감이 되고 때론 단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지켜봄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이라는 것. 그 인정에서부터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서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식이 부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둘 사이에 막혀있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해왔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답시고 마음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만 커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젠가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의 틈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게 기대가 있었어. 나는 그렇게까지 참고 싶진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때로는 외로웠어. 이런 말들은 때때로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조용한 침묵 끝에 겨우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 말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러웠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어.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이해의 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자식에게 뭔가를 전해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애씀을 조금 덜어낼 때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기대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성취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마음을 책임지는 관계로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거리,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리듬. 그 리듬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의 부모는 통제하거나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정돈되어야 상대의 마음도 흐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조용한 진심은 분명 자식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은 무게가 아닌 온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온기를 바탕으로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고 가정을 먼저 돌봤으며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으며 어쩌면 시대가 요구한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조금씩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처음엔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해 있고 몸은 여전히 익숙한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낯선 시간은 당신을 위한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나를 중심에 놓는 삶으로 천천히 리듬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리듬은 조용하고 느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로운 건 아닙니다. 그건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부터의 삶은 성과보다는 느낌과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빨리 가야 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가는 삶이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소유보다 경험이 중심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버림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집안 가득 채운 물건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하나씩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미뤄온 감정,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 이제는 그것들을 천천히 꺼내 조용히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그날을 다시 만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혼자 밥을 잘 먹는 일,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기는 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는 일, 그런 소소한 삶의 장면들이 조금씩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이제는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은 이제 아이의 몫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혹시라도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회복이고 정당한 귀환입니다.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멀리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태,
균형 잡힌 마음을 뜻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무게중심이 자식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균형 있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 써버리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조금은 남겨야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비워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이 익숙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편안한 자리에 앉고,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게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아니면 살아나게 하는가?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편안한 관계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리보다 온도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가? 관계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을 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라는 틀 안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구를 떠나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잘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게 진짜 회복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삶은 결국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단순한 것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감정, 참아온 말들, 미뤄둔 나의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내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보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바라지 않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 지금 당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남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면 그 욕망에서 조금씩 내려와도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남에게서 나에게로.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고 나를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됩니다. 내가 편안한 길을 걸어도 됩니다. 내가 조용한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삶을 바꾼다는 걸, 작은 한 걸음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감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만큼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그래야 삶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당신도 이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수없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진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이고 책임이고 헌신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가정을 돌보고 묵묵히 일터로 향하며 내 몸 하나, 마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날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어쩌면 나라는 존재보다 부모라는 이름을 먼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끝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한 거야. 그 말은 사랑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말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잘 되기를 바랐어.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 기대는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선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기대는 서운함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또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자꾸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섭섭함이라는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부모로서의 삶은 끊임없는 인내였습니다.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 희생이 곧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은 늘 희생의 형태여야만 했을까요? 한 번쯤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을 핑계로 내 삶의 공허함을 조금은 감추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감춰온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이제야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위해라는 말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단 하나의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지친 마음, 속상한 마음, 기대한 마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자식은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건 내 책임인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진심은 있었지만 그 진심은 종종 감정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라는 말은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의 삶도 허무해질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침묵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척, 자식은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척. 그 틈 사이에는 표현되지 못한 마음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요. 우리는 너무 오래 부모답게 살려 애써왔습니다. 감정을 참아야 했고, 약해지면 안 됐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 안의 마음은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라는 말로 단 하나 남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을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서운함도 함께였고, 기대였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걸 말로 풀지 못해 우리는 자주 억눌렀고 속으로 삼켰고 결국 다만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자식은 잠시 조용해지고 당신은 조금 후련해지는 듯하지만 그 감정은 어디에도 흘러가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비난 없이 설명 없이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삶은 누구보다 뜨거운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온기를 당신 스스로도 천천히 느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의 끝에는 언젠가 꼭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진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그 말은 지나온 세월의 요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을 함께 끼워 넣었습니다. 기쁨과 보람, 그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도 있었고 서운함도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았고 말은 아꼈고 기대는 숨겼습니다. 왜냐면 그게 부모라는 역할에 맞는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서운한 마음도 괜찮은 척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우리 안에서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걸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해보다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거리감을 두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건 결국 나 때문이라는 뜻인가? 부모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기대라고 말해야 하고 서운함은 서운함이라고 말해야 하고 그저 사랑하고 싶었다는 건 그 말 그대로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참는 법을 먼저 배워왔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숨기는 걸 익숙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채 모두 그 한 문장 안에 뒤엉켜버렸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만큼 했으니 너는 잘 되어야 해. 그 말은 의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는 무거운 무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면 그건 결국 거리감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이해하지만 그 기대에 항상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말하지 못한 감정은 점점 더 큰 벽이 되어 마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서운해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땐 말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 산 거야가 아니라 그때 나는 힘들었어. 나는 이런 바람이 있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렇게 마음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 진심은 처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정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기대가 있었으면 그 기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낱낱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진심은 무게가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모를 이해하려 했었지만 한 번쯤은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표현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도 항상 괜찮진 않았어. 부모의 사랑이 고맙지만 그게 너무 무거울 때도 있었어. 이 말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심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삶을 책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관계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진심의 재정리입니다. 숨겨진 감정이 아니라 드러난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때 비로소 자식을 위해 살았다는 말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바람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감정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 말이 진심인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자주 기대와 불안,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진심은 오히려 오해로 남게 됩니다. 진심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질문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은 의심받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때론 무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모든 걸 주었고 자식은 그게 고맙지만 그 고마움이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심과 감정을 다시 나누어 봐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서운함도 있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관계 안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쌓임은 결국 거리감이 되고 때론 단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지켜봄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이라는 것. 그 인정에서부터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서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식이 부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둘 사이에 막혀있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해왔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답시고 마음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만 커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젠가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의 틈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게 기대가 있었어. 나는 그렇게까지 참고 싶진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때로는 외로웠어. 이런 말들은 때때로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조용한 침묵 끝에 겨우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 말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러웠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어.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이해의 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자식에게 뭔가를 전해주려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애씀을 조금 덜어낼 때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기대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성취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마음을 책임지는 관계로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거리,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리듬. 그 리듬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의 부모는 통제하거나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정돈되어야 상대의 마음도 흐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조용한 진심은 분명 자식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은 무게가 아닌 온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온기를 바탕으로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고 가정을 먼저 돌봤으며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으며 어쩌면 시대가 요구한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조금씩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처음엔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해 있고 몸은 여전히 익숙한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낯선 시간은 당신을 위한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나를 중심에 놓는 삶으로 천천히 리듬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리듬은 조용하고 느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로운 건 아닙니다. 그건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부터의 삶은 성과보다는 느낌과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빨리 가야 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가는 삶이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소유보다 경험이 중심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버림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집안 가득 채운 물건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하나씩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미뤄온 감정,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
이제는 그것들을 천천히 꺼내 조용히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그날을 다시 만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혼자 밥을 잘 먹는 일,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기는 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는 일, 그런 소소한 삶의 장면들이 조금씩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이제는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은 이제 아이의 몫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혹시라도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회복이고 정당한 귀환입니다.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멀리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태, 균형 잡힌 마음을 뜻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무게중심이 자식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균형 있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 써버리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조금은 남겨야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비워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이 익숙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편안한 자리에 앉고,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게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아니면 살아나게 하는가?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편안한 관계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리보다 온도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가? 관계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을 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라는 틀 안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구를 떠나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잘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게 진짜 회복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삶은 결국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단순한 것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감정, 참아온 말들, 미뤄둔 나의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내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보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바라지 않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 지금 당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남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면 그 욕망에서 조금씩 내려와도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남에게서 나에게로.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고 나를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됩니다. 내가 편안한 길을 걸어도 됩니다. 내가 조용한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삶을 바꾼다는 걸, 작은 한 걸음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감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만큼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그래야 삶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당신도 이 말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로부터 수없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진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이고 책임이고 헌신이자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가정을 돌보고 묵묵히 일터로 향하며 내 몸 하나, 마음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날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어쩌면 나라는 존재보다 부모라는 이름을 먼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끝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한 거야. 그 말은 사랑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말하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잘 되기를 바랐어.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 기대는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의 선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기대는 서운함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또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자꾸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섭섭함이라는 형태로 굳어버립니다. 부모로서의 삶은
끊임없는 인내였습니다.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 희생이 곧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은 늘 희생의 형태여야만 했을까요? 한 번쯤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자식을 핑계로 내 삶의 공허함을 조금은 감추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스스로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감춰온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이제야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어쩌면 자식을 위해라는 말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단 하나의 문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지친 마음, 속상한 마음, 기대한 마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자식은 그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건 내 책임인가?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서로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도 합니다. 진심은 있었지만 그 진심은 종종 감정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때때로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을 위해라는 말은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의 삶도 허무해질까봐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침묵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척, 자식은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척. 그 틈 사이에는 표현되지 못한 마음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요. 우리는 너무 오래 부모답게 살려 애써왔습니다. 감정을 참아야 했고 약해지면 안 됐고 모든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 안의 마음은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라는 말로 단 하나 남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을 하나씩 꺼내어 들여다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말은 사랑이었지만 서운함도 함께였고 기대였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걸 말로 풀지 못해 우리는 자주 억눌렀고 속으로 삼켰고 결국 다만 나는 너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자식은 잠시 조용해지고 당신은 조금 후련해지는 듯하지만 그 감정은 어디에도 흘러가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들을 비난 없이 설명 없이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 속에는 사랑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두려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삶은 누구보다 뜨거운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온기를 당신 스스로도 천천히 느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삶의 끝에는 언젠가 꼭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진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다 자식을 위해서 산 거야. 그 말은 지나온 세월의 요약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직 끝내지 못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을 함께 끼워 넣었습니다. 기쁨과 보람, 그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도 있었고 서운함도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았고 말은 아꼈고 기대는 숨겼습니다. 왜냐면 그게 부모라는 역할에 맞는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서운한 마음도 괜찮은 척 넘겼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우리 안에서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걸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해보다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는 거리감을 두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건 결국 나 때문이라는 뜻인가? 부모는 진심이었지만 그 진심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기대라고 말해야 하고 서운함은 서운함이라고 말해야 하고 그저 사랑하고 싶었다는 건 그 말 그대로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참는 법을 먼저 배워왔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숨기는 걸 익숙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채 모두 그 한 문장 안에 뒤엉켜버렸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만큼 했으니 너는 잘 되어야 해. 그 말은 의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에게는 무거운 무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담이 되면 그건 결국 거리감으로 되돌아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이해하지만 그 기대에 항상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말하지 못한 감정은 점점 더 큰 벽이 되어 마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서운해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땐 말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말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 산 거야가 아니라 그때 나는 힘들었어. 나는 이런 바람이 있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렇게 마음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 그 진심은 처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정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기대가 있었으면 그 기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낱낱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진심은 무게가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부모를 이해하려 했었지만 한 번쯤은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표현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나도 항상 괜찮진 않았어. 부모의 사랑이 고맙지만 그게 너무 무거울 때도 있었어. 이 말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심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삶을 책임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 스스로를 보듬을 수 있는 관계로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진심의 재정리입니다. 숨겨진 감정이 아니라 드러난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때 비로소 자식을 위해 살았다는 말은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바람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감정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그 말이 진심인 건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자주 기대와 불안, 외로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때 진심은 오히려 오해로 남게 됩니다. 진심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질문 앞에서 부모도 자식도 혼란스럽습니다. 사랑은 의심받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때론 무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모든 걸 주었고 자식은 그게 고맙지만 그 고마움이 마음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심과 감정을 다시 나누어 봐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도 있었어.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안에는 기대와 서운함도 있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정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관계 안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 쌓임은 결국 거리감이 되고 때론 단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관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지켜봄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이라는 것, 그 인정에서부터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서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식이 부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둘 사이에 막혀있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해왔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답시고 마음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만 커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젠가 표현되지 않으면 관계의 틈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게 기대가 있었어. 나는 그렇게까지 참고 싶진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때로는 외로웠어. 이런 말들은 때때로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조용한 침묵 끝에 겨우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 말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러웠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어.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이해의 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자식에게 뭔가를 전해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애씀을 조금 덜어낼 때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기대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의 성취에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마음을 책임지는 관계로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거리,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리듬. 그 리듬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의 부모는 통제하거나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정돈되어야 상대의 마음도 흐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조용한 진심은 분명 자식의 마음에도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은 무게가 아닌 온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온기를 바탕으로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했고 가정을 먼저 돌봤으며 자신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헌신이었으며 어쩌면 시대가 요구한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조금씩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처음엔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여전히 자식을 향해 있고, 몸은 여전히 익숙한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낯선 시간은 당신을 위한 인생 2막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나를 중심에 놓는 삶으로 천천히 리듬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리듬은 조용하고 느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로운 건 아닙니다. 그건 비로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이니까요. 이제부터의 삶은 성과보다는 느낌과 감정이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며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빨리 가야 했던 삶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천천히 가는 삶이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소유보다 경험이 중심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버림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집안 가득 채운 물건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감정을 하나씩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미뤄온 감정,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애써 외면했던 상처들, 이제는 그것들을 천천히 꺼내 조용히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느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 그날을 다시 만나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혼자 밥을 잘 먹는 일,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기는 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는 일, 그런 소소한 삶의 장면들이 조금씩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이제는 자식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인생은 이제 아이의 몫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혹시라도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회복이고 정당한 귀환입니다.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무 멀리 있었던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지혜롭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상태, 균형 잡힌 마음을 뜻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때는 무게중심이 자식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균형 있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 써버리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조금은 남겨야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조금은 비워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때론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이 익숙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편안한 자리에 앉고, 당신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게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와 책임을 감당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는가? 아니면 살아나게 하는가?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고 편안한 관계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리보다 온도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가? 관계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있을 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족, 직장, 사회라는 틀 안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누구를 떠나야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지금부터의 삶은 잘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삶. 그게 진짜 회복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삶은 결국 복잡한 것을 정리하고 단순한 것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 단순함 속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감정, 참아온 말들, 미뤄둔 나의 시간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결코 내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기준보다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바라지 않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생긴다. 지금 당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남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면 그 욕망에서 조금씩 내려와도 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남에게서 나에게로, 이제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고 나를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됩니다. 내가 편안한 길을 걸어도 됩니다. 내가 조용한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 나이에 뭘 새로 하겠어?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삶을 바꾼다는 걸, 작은 한 걸음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감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만큼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고, 그래야 삶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로,